예, 현대문학사 6주차 강의입니다. 김종삼의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김종삼 전집이 가장 최근에 나온 나남출판사 전집입니다. 이 전집을 속에 김종삼의 시가 시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 전체를 읽고 김종삼 시의 형식적 특성, 즉 다른 말로 형상화 방식 혹은 기법의 측면에서 풍경의 배움이라는 특성을 찾아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내 나름대로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법 속에, 이 기법은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형상화입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회화적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풍경. 그 회화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혹은 회화적 상상력은 가시적인 것이고 시의 표면에 형성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삼은 이러한 시각적 묘사의 방법만을 구사하지 않고 그 풍경 속에 결합시키는데 무엇을? 배경음악을 아주 미묘하게 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종삼 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김종삼 씨의 기법적 측면, 즉 형식적 측면,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 묘사의 시다, 절제의 방법이다, 잔상의 미학이다, 그런 이제 1장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김현, 황동규, 이성훈, 장석주 등의 선행 연구를 언급하면서 이 기법적 특성에 대해서 묘사의 가거체 사용이다, 절제의 미덕이다, 그렇죠? 또 잔상 효과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 내 나름대로 그 기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풍경의 배움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시를 하는 것이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인식적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이 인식적 특성, 그죠? 기법적 특성, 인식적 특성. 어찌 보면 이 기법적 특징이 형식적 차원이고 인식적 특성은 내용적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기법적 특성 속에는 어떤 인식이 들어있을 텐데 이건 비가시적인 것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형식은 가시적인 것이고 내용은 비가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내용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그 형식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 특히 시나 소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형식도 연구하고 즉 내용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연구들도 형식적 연구도 하고 기법적, 내용적 연구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자, 인식적 특성에 대해서는 비극적 세계 인식도 얘기했고 인간 부재 의식도 얘기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학주의다, 순수시의 극단이다, 보헤미아니즘이다 등등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죠. 나는 지금 이 작품 물통이라는 작품 속에서 우선 김종삼 씨 전체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고 가설적으로
이제 이 작품을 집중 분석을 했죠. 그건 가설인데 거기서 추출한 게 바로 뭐라고요? 형식적 특성으로서는 풍경의 배엄이란 겁니다. 자, 풍경이 어디에 있어요? 자, 이 날빛이 대표적으로 이 시각적 이미지에 속하고 이 날빛으로 인해서 무엇이 형성된다고요? 회화적 기법이 형성되는데, 그죠? 이 날빛은 그냥 독립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로만 존재하지 않고 무엇으로 변용이 됩니까? 풍금소리로 변용이 되죠. 일련에서. 이 풍금소리가 바로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묘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 편의 시 속에서 이 날빛과 풍금소리가 어떻게 결합돼요? 교묘하게 결합되죠. 날빛이 풍금소리로 변용이 되는 동시에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존해요? 이것이 풍경이라면, 풍경을 만드는 원천이라면 이것은 배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배엄이에요? 희미한 풍금소리니까. 그리고 툭툭 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풍금소리는 전면에 웅장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배경음악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즉 잔잔하게 이 풍경에 깔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품 한편에서도 풍경의 배엄이라는 뭐예요? 기법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어떤 인식적 특성이 있느냐? 혹은 내용이 들어있느냐? 시 의식이 들어있느냐? 혹은 시 정신이 들어있느냐? 그죠? 인식적 측면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법적 특성 안에 있는 인식적 특성이 있는 거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기법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풍경의 배엄도 따로 풍경이 있고 배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품 한 편에 풍경 같은 작품은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죠. 이 전집 속에는 시각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묘사의 방법으로 거기에 집중한 작품도 있고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작품도 있겠죠. 어떤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고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겠죠.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종합해보면 풍경의 배엄이라는 기법이 김종삼 씨의 아주 핵심적인 형상화 방법이다. 물통에는 그게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물통이 내가 볼 때 모나드라는 겁니다. 이 전체 김종삼 씨의 특성을 압축해 놓은 작품이다. 물통 말고도 풍경의 배엄이 적절하게 나타난 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적 측면 혹은 내용적 측면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2장에서는 이 기법적 측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52쪽에 있습니다. 풍경의 배엄. 근본적으로 김종삼은 회화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 했으니까 회화적 상상력이 기본이 됩니다. 김종삼 씨 전체에서. 그래서 아마 선행 연구자들도 묘사의 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묘사의 가거체 사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묘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적 언어에서 묘사와 진술 크게 둘로 나눌 때 묘사를 중심으로 시적 진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뭡니까? 시각적 형상화,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풍경을 제시하게 됩니다. 김종삼도 그러한 기본적 기법을 갖고 있어요. 진술이 아니라 풍경의 일면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근데 독특한 것은 풍경을 제시하되 파편적인, 그죠? 장면을 제시하죠. 완결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많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화가가 그림을 완벽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뭘 남겨둬요? 여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동양화적인 기법이죠. 서양화는 빈칸 없이 다 채우죠. 그죠? 하늘도 다 색을 칠하죠. 근데 동양화는 여백을 남겨두죠. 그죠? 오히려 그 여백이 그리지 않았지만 그린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아마 김종삼의 기법은 서양화라기보다는 동양화적인 기법이 아닐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서 풍경의 일면을 그죠? 그래서 여백의 시다라는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여백의 시.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선행 연구보다 더 김종삼 씨의 기법적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김종삼 씨의 특성도 되지만 다른 시인의 특성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김종삼 씨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기법이든, 그죠? 인식이든, 즉 형식 분석이든 내용 분석이든 더 적중률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유합니다. 연구자가 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 포괄적으로 자꾸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뭐 예를 들면 김종삼의 시는 모더니즘 시다. 한국 전후 모더니즘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큰 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구체적인 뭘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끝나면 그건 별 연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궁에 여러 번 비유합니다. 양궁할 때 좋은 점수 받는 것은 뭡니까? 더 작은 동그라미에 활을 적중시켜야 10, 그죠? 10점짜리를 맞춰야 되지. 그죠? 4점, 3점 이렇게 맞추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큰 동그라미에 맞추는 거잖아요. 대충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적중시키려면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형식적 특성이든 내용적 특성에 접근해야 됩니다. 뭐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 선행 연구보다 이러한 기법적 특성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치밀하다. 이렇게 나는 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강생들도 내가 한 것보다 더 김종삼 씨의 기법에 대해서 혹은 인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죠? 형식 분석이든 내용 분석이든, 그러나 내용 분석은 항상 이 형식 분석을 경유해야 더 정확하고 치밀해진다 그랬죠.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4장에서 인식적 측면을 분석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고 인식적 측면으로 바로 가는 것은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경유해야 이 기법 속에 어떤 인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그 방법입니다. 연구자는 혹은 독자는 시인은 아마 인식으로부터 기법이 유래했겠죠. 순수로 보면요. 내용이 먼저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그 내용이란 게 완성된 내용은 아니겠죠. 아직 미완성된 어떤 내용이 마음속에 혹은 심장 속에 가슴 속에 뭐 몸 속에 다 있었을 텐데 내면에 있었을 텐데 그걸 끄집어내서 언어로, 그죠? 언어로 그걸 뭡니까? 완성시키는 과정이 이제 시 창작 과정이죠. 비록 미완성이지만 내용이 먼저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언어라는 형식을 만나서 기법과 작용해서 시라는 한편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순수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작품, 예술 작품, 시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은 그 역순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통해서 내용에 접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용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두리뭉실하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정밀하게, 치밀하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꾸 3점, 4점짜리 큰 원에다가 화를 맞추고 만족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적어도 9점이나 10점을 쏘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밀하게 형식 분석을 통해서 경유해서 내용 분석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식 분석도 더 치밀하게, 그죠?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풍경 속에 배음을 집어넣는다.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혼자서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물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모든, 그죠? 예. 문학 연구는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통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물통을 형식 분석함으로 해서 이걸 찾아낸 거죠. 그죠? 날빛과 풍금 소리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제시는, 즉 시각적 이미지의 제시는 불연속적이다. 그죠? 일면적이고 불연속적이다. 부분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왜 불연속적입니까? 이게 다 생략해 버렸으니까. 물통에서도 4연과 1연 사이에, 그죠? 불연속돼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4연에서 1연으로 연결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그냥 파편적으로 1연과 2, 3연과 4연 크게 세 부분으로 파편적으로 잘려 있으니까요. 1연과 4연과 2, 3연 세 부분으로 잘려 있습니다. 불연속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풍경의 부분과 부분만을 엿보게 된다. 그 사이에 소리 없는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다. 소리 없는 배경음악, 좀 모순된 얘기인데 희미한 풍금 소리를 어찌 보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툭툭 끊어지고 있다 그랬으니까요.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희미한 소리가. 독자로 하여금 미완성의 그림을 메우게 한다. 이 배경음악에 여러 가지 이 시적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 희미한이라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내가. 인식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영롱한 날빛이 희미한 풍금 소리가 된다는 것은 완전하던 것이 불완전하게 된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처음에 날빛이 내려올 때는 완전했는데 땅에 인간 세계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 힘이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퇴색됐다, 희석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롱하던 날빛이 희미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또 미학적으로 보면 애매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보다 애매모호한 것이 시적,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그 희미한이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배경음악이 명확한 것보다 희미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미완성의 그림을 상상하게 만드니까 그것도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연상을 독자들이 하게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풍경의 배움이라는 이 기법적 특성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 편을 살펴봅시다. 묵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아주 짧은 작품인데 이게 전체 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당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역시 스스로가 이 심표로 그냥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생략됐죠.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 이거는 그죠? 독자들이 연상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소가 등장하고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이것이 이 풍경의 전체적으로 풍경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풍경인데 이 풍경의 정황을 뭡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행위죠. 이 하루도 고된 노동을 그죠? 하고 지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마 소를 데리고 밭농사를 지었던, 논농사를 지었던
아니면 농사일을 했겠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물 먹고 있는데요. 소가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이제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위로, 노동 후의 위로는 그러나 또 이 적막 속에서 뭔가 쓸쓸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주제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죠? 어떤 뉘앙스와 분위기 속에서 이 작품이 뭔가 미학적 효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풍경입니다. 이 시 전체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목이 묵화죠. 묵화라는 이 제목이 이건 그림의 한 풍경이다. 혹은 어떤 회화적 그림을 보면서 이 시인이 거기서 연상이 된 어떤 시상을 떠올려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풍경의 배엄이라는 그 기법적 특성 중에서 제목도 그렇고 이 시 전체도 그렇고 회화적 상상력,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뭔가 소리는 없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물 먹는다 그랬으니까요. 물 먹는 소리 정도는 깔려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로 회화적 장면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회화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주는 의미의 그죠?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 시어 혹은 이미지는 뭘까요? 역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에서 지배적인 이미지는 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마시는 물이니까요. 그러나 이 물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까? 물통에서 바로 물이 핵심 이미지였죠. 그러나 물은 물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날빛과 풍금 소리와 어떤 모종의 연결 속에서, 모종의 관련 속에서 물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화자가 만든 게 아니고 다만 뭐예요? 배달부일 뿐이다. 그걸 인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물이 이 소와 할머니 서로 적막하고 서로 고된 노동을 하고 하루를 보낸 이 두 그죠? 생명체에게, 그죠? 이 두 존재에게 이 물은 의미심장한 어떤 그걸 전달해 주죠. 자, 조금 더 봅시다. 하루를 보내고 마시는 물은 생수와 같이 위안과 평안을 준다. 그래서 이 물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통과 이 작품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그게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 물은 이 할머니와 소 사이에 어떤 생명의 유대감, 사랑의 관계 같은 것을 더 강화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그죠? 할머니에게 위안을 주고 소에게도 위안을 주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상호관계 속에서 물이 그죠? 존재하죠. 그걸 잘 알려주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이 짧은 시에 2번 등장했고 이 짧은 시에 게다가 마지막 두 행의 맨 앞에 그죠? 배치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로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할머니와 소의 관계를 유대감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주게
주고 있고, 하지만 물은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소에게 주는 건 아니죠. 어디선가 이 물이 생성되어 있는 걸 마시는 거죠. 그래서 물통에서의 그 물과 이 작품에서의 물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미지가 풍경과 배엄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제시되는 작품, 사실은 물통이 그러하죠. 그래서 물통을 내가 모나드라고 판단한 건데, 풍경뿐만 아니라 배엄이 등장하고 풍경과 배엄 속에서 물이 또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하는 거, 핵심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작품을 또 찾아보면 G 마이너라는 작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길지 않습니다. 물 닿은 곳. 자, 물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물 닿은 곳. 신양의 구름 밑. 자, 요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이 논문을 쓸 때 이 한자가 보통 이 신자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전집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어느 전집에? 내가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청하에서 나온 시 전집을 이 나남 출판사 전집은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청하에서 나온 시 전집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으로 해석하면 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양에 그 의미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기존의 연구자들도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별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나남 출판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위에 이게 양자고 요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해석을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도 이 논문을 쓸 때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한자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요. 청하전집도 그렇고 이 나남전집도 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하에서도 이 나남에서도 청하전집을 참고했겠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늘이 앉고 묘연한 옛 지 마이나.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이 시도. 김종삼의 시는 대체로 짧습니다. 왜? 생략이 많이 되니까요. 생략. 그림을 그리다 마니까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빈틈에, 그 여백에 숨어있는, 그죠? 기법과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물이 닿았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어디로 닿았을까요? 신이 존재하고 의 구름 밑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이란 단어를 유의해야 됩니다. 그늘이 앉고 그랬으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면 구름 밑으로, 이 물과 그늘이 거의 동격입니다. 물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늘도 앉고 어디에? 땅에.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하늘과 땅이라는 이 대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적 배경 공간으로서. 거기에 뭐가 내려와요? 물도 내려오고 그늘도 내려옵니다. 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면 그늘이 형성되니까요. 묘연하다 그랬어요. 뭐가? 옛 G 마이너. G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용어죠. 메이저라는 장조가 있고 마이너, 단조가 있습니다. 단조의 특성은 장조보다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 음악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 마이너가 특정한 어떤 음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 방법이죠. 마이너. 그럼 이 결정적으로 제목 자체가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G 마이너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묘연하다는 것이죠. 묘연하다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는 않고 신비하면서 뭔가 그죠? 아우라가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이런 뜻이니까 이 G 마이너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묘연하다는 것, 하나는 이게 오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G 마이너의 속성이. 자, 이 오래됐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구름 밑으로 물이 닿았고 그늘이 앉았고 이 G 마이너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을까? 물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늘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마이너라는 소리가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내가 이 작품은 간단하게 그냥 회화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그 속에 왜 풍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늘입니다. 그늘은 시각적 이미지고요. G 마이너는 청각적 이미지죠. 풍경의 배음입니다. 이 G 마이너도 명확한 소리가 아니고, 그죠? 묘연한 소리니까 희미한 풍금 소리나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등장하긴 하지만 배경음악으로, 그죠? 아주 잔잔하게 들릴 듯 말 듯 제시하는 것이죠. 이 G 마이너의 속성은 묘연하고도 옛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는 나도 풍경의 배음과 물이 같이, 풍경의 배음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형상화됐다는 정도만 해석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할 때 이 한자가 중요합니다. 김종삼은 한자를 자기가 저어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와 이 양자를 결합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한자는 나남전집도 그렇고 청하전집도 그렇고 나남전집도 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데, 내가 이 작품이 김종삼이 처음 발표했던 걸 찾았습니다.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찾았는데 어디서 최초로 발표했나 하면요, 김종삼 시인이 혼자 시집을 낸 게 아니고 전봉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전봉근 시인하고 김종삼 시인하고 또 한 명이 누구죠? 같이 세 명이 공동 시집을 낸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희망과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이런, 김광림 시인이에요. 맞아. 세 명의 공동 시집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나 하면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고통과 폐허를 경험하고 나서 이 세 명의 시인이, 그래서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뭐 이런 시집을 낸 거죠. 거기에 10편의 시들을 이 세 명의 시인이 수록하면서 총 30편의 공동 시집을 냈어요. 거기에 이 시를 처음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이 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게 오타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집에 실려 있더라 하더라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에 발표했던 작품, 보통은 시인이 최초로 어디 잡지에, 문해지 같은 데 발표하거나 시집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재수록을 하면서 또 시선집이나 또 시집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걸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심자가 아니라
점이 그냥 4개 있는 거예요. 마음심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오독해가지고 이거는 편찬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 활자 식자를 하는 즉 활자 인쇄공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걸 내가 사전에 옥편에서 찾아보니까 어린 양 고자예요.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신고였던 것이죠. 최초에 발표했을 때.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신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 2개를 결합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치밀하게 이 의미를 결합해가지고 김종삼은 이 한자를 만든 거예요. 신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걸 정확하게 그걸 뭐라 그러나 하면 원전 연구 출처를 다 조사해서 치밀하게,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정확한 작품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그게 좋은 연구가 되죠. 사실은 그걸 대신해 주는 것이 이런 전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집이 나와 있으면 그 전집을 믿고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전집도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나남출판사 전집도 청하출판사 전집 나온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전집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는 내가 그런 이 한자에 대한 내가 밝혀낸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하고 이것이 최초의 3인 공동시집에서 김종삼이 발표했을 때 이 한자가 아니었다. 어린 양 고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신의 어린 양. 자, 신의 어린 양의 구름 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물의 의미와 그늘의 의미와 G 마이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물도 그늘도 G 마이너라는 음악도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밑으로 땅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신의 은총과도 같은 신의 어린 양의 뭡니까? 속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체로 선행 연구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나는 좀 기독교적 그 맥락에서 지금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주제로 보면 형식적 특성은 풍경의 배움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적 측면, 그죠? 주제적 측면은 기독교적, 종교적 어떤 관점을 좀 지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해석은요. 그런 해석이 이 작품에서 이 날빛의 속성을, 날빛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날빛도 주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로 하여금 그랬으니까요. 땅 위에 이 하늘 밑으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밑으로 땅 위에 날빛이 하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G 마이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 주체는 무엇이냐 할 때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의 속성을 신의 어린 양, 그죠? 좀 더 기독교적인 의미 해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정 종교로 특정 종교의 맥락으로 해석합니까? 그것은 작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특정 종교를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영원의 시를 불교적인 역설의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영원이라는 시인이 불교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썼기 때문에 나는 문학 작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종교를 홍보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것, 관건인 거죠. 이때 날빛의 속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주체는 날빛이 아니라 하늘이라 그랬는데 이 하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늘의 속성을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감추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물을 사실은 만든 사람이 하늘일 텐데 왜? 화자는 길에다 준 일밖에 없으니까요. 자기가 물을 만든 건 아니죠. 다만 길에다 준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도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썼지만 언어를 자기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그죠? 소산이니까 그건 언총과 같은 것이죠.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건 언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준 땅에 내려준 이 날빛으로 하여금 풍금 소리로 다시 이 풍금 소리가 물로 변종이 되었을 때 이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은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이 김종삼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숨어 있는 것은 기법도 그렇지만 이 내용적 측면도 굉장히 많이 엄폐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 나는 이 작품에서 이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이걸 해석을 자세히 못했지만 이 신고라고 하는 이 한자를 다시 추적해서 이 작품 속에도 물론 이 작품에서는 풍경의 배움과 물이라는 시어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속에 좀 더 주제적인 의미, 내용적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풍경의 배움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볼까요?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물증을 찾아봤습니다. 아뜨리에서 흘러나오던 루드비반의 변주곡, 소묘의 보석길. 자, 아뜨리에라는 것과 소묘, 보석 다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아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이고 풍경입니다. 회화적 상상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변주곡이라고 하는 그죠? 음악이 청각적 이미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아주 많이 곳곳에 김종삼 시 전집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의 낙서라는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피카소라는 화가를 등장시키고 있죠. 뿔과 뿔 사이에 처량한 박치기다. 서로 몇 군데 명중되었다. 명중될 때마다 산속에서 아름드리 나무 밑둥이 박히는 도끼의 소리다. 소리가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시각적 이미지이고 회화적 상상력인데 이 도끼 소리가 아마 그 피카소의 그림 속에서 강렬한 어떤 도끼 소리 같은 그런 청각적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도 시각과 청각을 교묘하게 결합시켰어요. 이 작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합을 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은 아니겠죠. 이렇게 결합함으로 해서 풍경의 배움을 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김종삼 시 특유의 미학적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김종삼 시를 읽다 보면요, 약간 현실과 환상 사이의 그 경계에서 마치 이 시간과 공간이 지금 그죠? 김종삼 시의 시간과 공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김종삼 시의 미학적 어떤 효과인데, 그래서 환상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요. 피카소가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김소월도 등장하고, 뭐 카프카도 등장하고, 뭐 이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베토벤도 등장하고, 루드비반이 베토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차르트도 등장하고요. 이미 죽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작품 속에, 김종삼 작품 속에.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과 환상 사이에 그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얕은 소리 내이는 초가집 몇채 가는 연기들이, 제목이 소리인데 이 연기가 역시 시각적 이미지이고 얕은 소리, 이렇게 해서 시각과 청각이 교묘하게 결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환상의 성격을 더해주는 것은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과거 인물, 이중섭도 등장하고 로트렉도 등장하고 차필린, 김소월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화가든 영화인이든 그죠? 시인이든 다 예술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지상주의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지상주의라는 말은 이제 기존 선행 연구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술지상주의 그러면 인식적 측면, 주제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뭔가 놓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는 이 3장에서 기법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기법 속에 어떤 인식이 들어있는지를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술지상주의다, 미학주의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기법적 측면, 형상화 방식, 그죠? 시의 예술성만 추구하는 시인이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평가가 불완전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소월 성님을 만났다. 나의 막역한 친구 볼포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런 식으로 김소월을 성님이라 그러고, 성님은 형님의 사투리죠. 예. 모차르트를 친구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작품 속에 현존하지 않은 인물을 그냥 등장시키는 그런 방식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중섭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맘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내가 불멸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한 번씩 방문하리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중섭 씨죠. 이중섭 화가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되고 싶다.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평화가 되고 싶고 천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음악만을 싣고 간다.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방문한다 그랬어요. 이중섭은 화가니까 화가인데 음악만을 싣고 간다. 천사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이중섭이라는 예술가를 통해서 그죠? 김종삼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작고한 예술가들은 김종삼 시인과 거의 뭡니까?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적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중섭을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화가이지만 이 그림과 음악과 시가 다 같이 그죠? 유사성을 갖는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인간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아름다움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평화,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음악, 자비, 돈도 줄 수 있죠. 이 많은 것들을 이중섭 씨가 주고자 하는 누구한테?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돈, 평화, 음악, 아름다움, 그죠? 자비 이런 것들을 한 단어, 하나의 이미지로 뭐예요? 종합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나는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 G 마이너에서는 물이 그죠? 물 닿은 곳. 어디로? 구름 밑으로. 그늘, 그죠? G 마이너. 그러니까 G 마이너나 그늘 같은 것을 다 종합한 것이 물이죠. 그 물은 시이기도 하고 음악이기도 하고 회화이기도 하겠죠. 즉 예술을 종합하는 것,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삼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음악도 들어있고 회화도 들어있고 그것을 종합한 물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북치는 소년. 굉장히 짧죠?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3장에서는 대체로 풍경의 배움이라는 기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 위에 반짝이는 진눈개비처럼. 제목은 푹 치는 소년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역시 풍경의 배움이라는 기법 속에는 뭐가 생략과 여백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처럼 하고 끝나버렸어요. 서술어가 생략돼 버려요. 그죠? 그 여백을 독자가, 그죠? 상상력을 통해서, 연상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여기 파편적으로 제시된 중요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서양 나라에서 왔어요. 무엇이 왔을까? 크리스마스 카드겠죠. 그죠? 지금 이 시를 쓰는 김종삼, 이 시도 그렇지만 김종삼이 대체로 50년대 이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에게 구호물자하고 뭐 초콜릿 같은 것하고 같이 뭐가 왔겠죠. 크리스마스 카드가 같이 왔겠죠. 서양의 아이에게, 서양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게 아이에게 왔는지 어른에게 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카드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아이의 현실은 굉장히 궁핍하죠. 그죠? 불행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는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어린 양들의 등성 위에 반짝이는 진눈개비처럼 그랬어요. 이 장면은, 어린 양들의 등성 위에 반짝이는 진눈개비는 어디에 있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일까요? 여러 가지 연상이 가능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은 어린 양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진눈개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도 아름답지만 거기에는 뭔가 쓸쓸함이, 그죠?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진눈개비는 한방눈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말하지 않은 너무 많은 것이 감춰져 있는데, 즉 은폐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목에서도 뭔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푹 치는 소년이랬어요. 제목이. 이 푹 치는 소년은 왜 갑자기 제목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소년은 어디에 존재하는 소년일까요? 역시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하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소년이고, 이 소년은 아마 양치기 소년인 것 같습니다. 북을 치면서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북 치는 소년이 등장하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어린 양도 등장하고 진눈개비도 등장합니다. 그것을 총평한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쓸쓸한 아름다움입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서양 나라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서와, 그죠? 실체는 고독과 쓸쓸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기법적으로 보면 이 작품도 뭐예요?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이니까, 그죠? 그리고 양도 등장하고 진눈개비도 등장하고 소년도 등장하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인데, 거기에 뭐가 북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죠. 진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북 치는 소년의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풍경의 배움이라는 기법을, 그죠? 이 작품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이 북 치는 이 장면이 북소리를 연상시키게 하고, 그 소리도, 그 배경음악도 이 작품 전체가 아름다운 속성을 보여주지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쓸쓸한 김종삼 특유의 그러한 분위기를, 미학적 분위기를 이 작품도 보여줍니다.
이 가난한 아이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반갑고, 이 크리스마스 카드 아마 뭐 여러 가지 과자와 같이 왔겠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왔겠죠. 하지만 자신의 신세는 처량한 것이죠. 쓸쓸하고. 그런 것이 이 작품 속에 아주 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지상주의다, 미학주의자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만 가지고는 이 작품, 김정삼 작품 속에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쓸쓸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학주의자, 예술지상주의 그것만 가지고는 김정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내용도 우리는 그 인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까지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4장 가서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도 풍경의 배엄이 나타난다.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3장에서는 김종삼 씨의 미학적 특성, 즉 풍경의 배엄이 잘 나타난 작품들 위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장 수업이라는 작품입니다. 헬리콥터가 떠간다. 철뚝길 연변으론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다. 헬리콥터 여운이 띄엄하다. 김매던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고무신짝 끊는 소리가 난다.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 자, 처음 등장하는 것은 헬리콥터입니다. 좀 느닷없죠. 왜 갑자기 헬리콥터가 떠간다 그랬을까요? 이것도 전쟁의 상처와 관련 있고 전쟁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음이, 헬리콥터 기계음이 웅장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떠간다 그랬으니까 조금 멀리서 지금, 그죠? 거리를 두고 멀리서 지금 헬리콥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또 연상이 됩니까? 단순히 이건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고 청각적 배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포착한 김종삼 씨의 기법입니다. 배음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희미한 소리를 자꾸, 그죠? 개입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독특한 것이죠. 시에서 들리락 말락 하는 희미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형상화 기법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건 보통 다른 시인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김종삼만이 가진 중요한 기법입니다. 시각적 형상화는 많은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지만 그 시각적 형상화 속에 이 희미한 소리를 개입시킨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데, 그리고 드문데 김종삼이 이제 그러한 고유의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가 떠간다.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서 배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철뚝길 연변으론 저녁 먹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서 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철뚝길이 있고요. 누군가 담배를 태는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청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후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담배 연기도, 담배 냄새도 같다 그랬으니까 그 담배 냄새가 날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나는 겁니다. 이것도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적 이미지 대신에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희미하게 형상화시키는 거죠. 여기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헬리콥터 여운이 띄엄하다 그랬으니까 이 여기서 형성됐던 소리, 즉 청각적 이미지가 여기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운이라 그랬으니까, 또 띄엄하다 그랬으니까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소리가요. 이것도 이 작품 속에서 뭔가 쓸쓸한 느낌을 더 해줍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자, 헬리콥터 여운이 띄엄하다는 것은 무엇과 거의 견줄만 합니까? 물통에서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고 비슷해요. 여운이 띄엄하다는 것. 청각적 이미지를 항상 뭐예요? 여운으로만 제시하는 겁니다. 여운으로. 김매던 사람들이 제 집으로 돌아간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난다.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인데 이것도 여운을 만들어냅니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난다. 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니까. 고무신짝 소리니까요. 디젤 기관차 기적이 서서히 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작품에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뭐예요? 희미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희미한 어떤 여운을 제시함으로 해서 지금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상황을 분위기로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김매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헬리콥터도 누군가 타고 있겠죠. 디젤 기관차에도 누군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인간들이 다 뭐예요?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운으로만 존재합니다. 인간들이요.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얼굴이 분명히 회화로 따지면 얼굴의 이목구비가 분명한 인물화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지워진 채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김종삼 씨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목이 문장 수업입니다. 특이하죠? 왜 이 시의 본문과 이 제목 사이에, 그죠? 왜 이걸 문장 수업이라 그랬을까? 그만큼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시 창작 방법이 김종삼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문장 수업처럼 자기 특유의 시 창작 방법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문장 수업이에요. 김종삼의 시 창작, 즉 문장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써진다는 겁니다.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여운은 주로 시각적 이미지 속에 청각을 희미한 뭡니까? 배경음악을 집어넣는 식으로 한다. 실체가 아니라 여운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이제 분석과 해석을 여기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교재나 또 이 논문을 찾아서 우리 수강생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점과 원근법을 갖춘 풍경화의 기법이라고 나는 지금 이걸 분석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작품은 문장 수업이라는 이 작품은 풍경화의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즉 회화적 기법이에요. 근데 보통 회화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우선 초점과 원근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묘한 겁니다. 마치 회화를 시로 옮겨놓은 것 같은 기본 기법을 갖고 있어요. 자, 청각적 이미지는 조금 제쳐두고 회화적 기법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작품을 내가 어떤 회화적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초점과 원근법을 가진 회화라고, 풍경화라고 그랬습니다. 풍경화긴 풍경화죠. 풍경화인데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 다 뭐예요? 여운을 남기고 멀어져 갑니다. 헬리콥터도 그렇고요. 김매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고요. 고무신자 끄는 소리도 나고요. 기관차 소리도 꺼집니다. 초점은 이 아이들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아이들에게 있고 다른 헬리콥터나 기관차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흔적으로 희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나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가지고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중심으로 다른 뭡니까? 존재나 사물들은 배경처럼 처리가 되죠. 흔적으로 처리가 되죠. 카메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가 하나의 그림이라면 이 회화적 기법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도 회화적 상상력으로, 그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김종삼은 기본적으로 회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쓰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나의 풍경화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초점이 있는, 그죠? 풍경화입니다. 그리고 원근법이 작용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초점이니까
가까이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초점이 있고 원근법이 있는 그런 풍경화 혹은 사진의 기법이지만, 그죠? 회화의 기법이지만, 풍경화지만 소리가, 그죠? 냄새가 개입됩니다. 희미한 여운을 주는 소리와 냄새, 즉 청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후각적 이미지까지, 그죠? 개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초점과 원근법을 갖춘 풍경화의 기법이다. 그 다음에 담배 태우는 냄새와 헬리콥터 여운, 고무신자 끄는 소리, 기관차 기적의 음향으로 여운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초점은 있지만 아이들이 초점이지만 그 초점이 사실은 초점이 있는 풍경화 같은 경우에 회화인 경우에 그 초점은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리잖아요. 이목구비도 선명하게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풍경을 제시하면서 그 속에 주로 소리를 기입시켜 여운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상한 기법을 통해서 풍경과 소리의 이러한 결합 속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시적 의미는 무엇일까? 헬리콥터가 띄엄한 여운을 남기며 점차 멀어져 가는 것과 고무신자 끄는 소리처럼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과 기관차 기적 소리가 점차 사라지는 것에서 공통부문은 뭡니까? 어떤 실체의 사라짐입니다. 실체의 사라짐. 또 그것이 주는 적막감입니다. 자, 김종삼 씨의 이제 의미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법을 분석했다면 이제 이 기법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떤 시의식이 들어있을까,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적막감, 쓸쓸함이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가장 쉽게 적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시가 있었죠. 뭡니까? 묵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어졌다. 서로 뭐예요? 적막하다고. 그런 작품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게 아주 적막이라는 단어가, 그죠? 아주 직접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뿐만 아니고, 그죠? G 마이너도 그렇고, 북치는 소년에서 특히 더 그게 잘 나타나죠. 적막한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문장 수업도 적막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적막하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체가 사라지는 것, 그죠? 이 문장 수업에서 실체에 해당되는 게 아이들로 대표되는데 이 아이들도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일까? 다만 전쟁 통해, 그죠? 불행해지고 고통받은 아이들이 아닐까? 이런 짐작만 하지. 왜 헬리콥터도 등장하고 철도길이 등장하고 기관차가 등장하고 김 매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그죠? 철도길에 아이들이 서 있으니까 전쟁 고아 같은 느낌을 받긴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느낌만 있죠. 아무튼 이 아이들로 대표되는 이 실체 혹은 인간이 김종삼 시에서는 적막한 존재로 혹은 실체 없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북치는 소년과 문장 수업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실체 없음이 나타나고요. 즉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거. 인간은 존재하지만 그 실체가 잘 안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적막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제 이 질문은 풍경의 배움이라는 기법적 측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이 미학주의자다, 예술지상주의자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왜?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용이 없다는 말이 여기 나왔거든요. 바로 첫 구절입니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미안합니다. 아까 이 구절부터가 시인데 여기가 잘못 편집이 돼서 이 구절을 빠뜨렸네요.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아이에게 온,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북치는 소년이라는 작품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 가난한 아이에게 서양 나라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이 그림들을 해석한 것이 이거죠. 의미 부여한 게 이거잖아요. 누가? 화자가, 시적 화자가 혹은 김종섭 시인이 이 가난한 아이에게는 이것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이 그림은 참 아름답지만, 여기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름답지만 내용 없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도 되고, 이 전쟁을 경험한 어린 아이가, 그죠?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같이 받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름답지만 내용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 작품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 없다는 뜻이 뭘까? 이 내용 없다는 뜻이.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이 이 구절 때문에 김종삼 씨는 미학주의자다, 예술지상주의자다, 시적 형상화 방식은 중요하지만 김종삼 씨에 있어서 내용은 별로, 그죠? 연구할 게 별로 없.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 없는 아름다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용 없는 아름다움 속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가?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연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적막한가? 왜 쓸쓸한가? 왜 실체가 없는가? 그 원인을 더 파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표면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심층으로 들어가서 왜 내용이 없다고 그랬을까? 왜 김종삼 시인은 이 아름다움을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 그랬을까? 그것을 이제 추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4장에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